모바일 컴퓨팅, 그 중에서 AI 액셀러레이션에 관련된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는 이제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고, 접근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이제 굉장히 넓게 퍼져 있겠죠. 뭐 굉장히 로 레벨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하이 레벨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가장 하이 레벨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 좋은 알고리즘을 찾는 거죠. 좋은 알고리즘을 찾는 거고, 그게 그 알고리즘이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없이 그냥 시어리티컬하게 이론적으로 물론 이제 플로팅 포인트이란 연산 때문에 숫자가 결과는 이제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수학적인 그런 연산에 의해서 값이 좀 다 바뀌는 거는,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연산 순서가 바뀜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는.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이퀴벌런트한 알고리즘들이 제일 좋겠죠. 뭐 그런 알고리즘들은 정말 교과서에 나오고 어떤 시대에서 쓰고 또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역사적인 대표작을 고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을 뽑을 것 같아요. This is a video about the most important algorithm of all time, the fast Fourier transform, or FFT. I mean, you use it all the time, including right now to watch this video, and it's used in radar and sonar, 5G and Wi-Fi. Basically, anytime a signal is processed, there's a good chance that a fast Fourier transform is involved. But on top of all this, the FFT was discovered by scientists trying to detect covert nuclear weapons tests. And if they had discovered it sooner, it may have put a stop to the nuclear arms race. 아니, 그러니까 뭐 약간 저기서 시작됐을 수 있는데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려고 뉴클리어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신호 처리를 할 때 있어서 신호 처리 필터링 같은 게 기본이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어떤 필터링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해서 필터링 부분을 굉장히 컴퓨테이셔널리 이피션트하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 거죠. This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연산이 있어요. X가 이제 입력 신호인 거고, H가 필터,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Y가 출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컨볼루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연산이 있는 거죠. 그냥 뭐 신호가 필터를 통과해서 나왔을 때 그 출력을 설명해주는 뭐 수학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그 똑같은 y를 요 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겉보기에는 뭐 왼쪽도 뭐 그렇지만 오른쪽이 더 복잡해진 것 같죠. 글자도 더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계산량을 비교해 보면 이쪽과 이거 k가 이제 상당히 크다고 봤을 때는 왼쪽은 k가 뭐 예를 들어서 n급이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왼쪽은 n제곱인데 오른쪽은 n로그예요. 사실 로그에는 뭐 평평하다고 봐도 되는 정도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미지 같은 형태를 둔 거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적용을 하는 거고, 이 필터가 2차원적인 형태인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k 스퀘어 텀이 들어가는데 없어지는 거죠. k가 크다면 사실은 오른쪽이 엄청나게 계산상의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뭐 마던 FFT 알고리즘은 뭐 쿨리, 투키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저도 이번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런 게 가우스가 뭐 비슷한 방법을 예전에 개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디지털 컴퓨터 관점에서는 쿨리2키가 먼저 만든 게 맞고요. 이게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 식인데 이 식을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계산하는 수학적인 절차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실현시키는 하드웨어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줄였다고 하면 뭐 그걸 그냥 실행시키는 코드를 써가지고 해도 빨라지겠지만 그럼 뭐 그거에 대응되는 하드웨어를 만들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에이징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가 막 만들어지고 그러려면 특히 에이징으로 굉장한 수요가 필요하겠죠. 지금 뭐 인터뷰하다가 들은 내용이긴 한데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량 생산은 아닌 거잖아요. 미사일이라든지 뭐 생각한다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A직으로 만들어가지고 넣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랬을 경우에는 뭐 FPGA라든지 하나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FPGA나 뭐 범용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FFT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쓰이니까 뭐 DSP 칩 같은 데 있어서 어떤 블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FFT는 모든 신호 처리에서 신호 처리 필터링이 항상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뭐 거의 가장 펀더먼털한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알고리즘이죠. 그러면 제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딥러닝에도 컨볼루션이 들어가고 그러면 FFT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겠죠. 뭐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나오고 CU FFT 나오고 CUD에는 이렇게 나오고 FB FFT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대강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렌더링하고 뭐 이런 건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뭐 메쉬로 표현된 것들 3차원을 보여주는 건데 이 픽셀이 뭐 3차원 공간이라면 무슨 색깔이어야 되냐 이런 거 계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뭐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 계산 독립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잘한 연산들을 수많이 나눠서 병렬적으로 실행하자라는 하드웨어를 만든 게 GPU인 거죠. 말 그대로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인 거고 이제 거기에 보면 뭐 SM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이름이 스트리밍 흘러가는 느낌인 거고 그게 이제 여러 개 있다 멀티 프로세서. 그러니까 그런 자잘한 연산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고 근데 그거를 만들고 보니까 뭐 누군가가 또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냈겠죠. 하드웨어가 각각은 약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놀리게 두는 게 아니면 그래픽스 용도만으로 한정하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쿠다라는 어떤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죠. 쿠다. 이 만들어가지고 그 하드웨어의 병렬적인 어떤 연산 특성을 이제 쓸 수 있게 되니까 이거 갖고서 뭐 수학 연산, 과학 연산에 뭐 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뭐 훌륭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래? 선형대수. 생각하면 매트릭스 연산이 그런 것들이 조각내서 하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2개 곱한다고 했을 때 너는 왼쪽이 이렇게 나간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너 이거 계산하고 있어? 난 이거 계산할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선형대수학 라이브러리를 쿠다를 써가지고 만드는 게 쿠블라스.
그러니까 LA가 뭐 리니어 알제브라겠죠. 그렇죠? CUDA, 베이직 리니어 알제브라, S는 서브루틴 좀 될까요? 하여튼 뭐 리니어 알제브라를 다루는 어떤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CUDA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굉장히 작은 연산 수천 개, 수만 개 있는 애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열어놓은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형대수적인 계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계산을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당연히 FFT 같은 것도 해놨겠죠. CU, FFT. 이 하이라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CUDNN도 열려있는 거죠. CUDNN. 그러니까 이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CUDA에 써서 빔 뉴럴 네트워크를 처리할 수 있는 쿠블라스를 아마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를 쫙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있어가지고는 사실 아무 쓸모가 없고, 그 하드웨어로 특히 요즘에는 중요한 우리가 사용한 연산들을 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피션트하고 그리고 제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SDK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대강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GP, GPU. General Purpose, 범용 GPU인 거죠. GPU라는 거 벌써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니까 범용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용 과도. 근데 이제 의도는 이런 거죠. 이제 과도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에서 쓸 수 있고 뭐 무슨 뭐 잡초 제거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GPU인데 범용 GPU. 아무튼 이제 그래서 뭐 CU FFT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FFT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보면 페이스북 지금은 이제 메타지만 페이스북에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컨볼루션 들어가잖아. 컨볼루션은 무식도 대강 보이시죠? FFT가 기본이잖아. 근데 CU FFT 있긴 한데 우리가 좀 더 이 상황에 맞도록 FFT를 좀 거쳤어. 그래서 페이스북 FFT다 라고 만들었어.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속도를 높일게 이런 페이퍼입니다. 꽤 됐죠? 꽤 된 페이퍼죠. 그래서 보시면 이 녹색이 성능 향상이 있는 거죠. 녹색이 성능 향상이 있는 건데 뭐 보시기에 따라서 이제 성능 향상이 꽤 있죠. 녹색이 쫙 많은데 근데 이제 이쪽이 성능 향상이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스펙트럼에서 녹색이 많아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의 UCG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도 그렇고 여기에요. 그러면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FFT를 쓰는 방법은 별 도움이 안 되고 그 속도 향상이 있을 수가 없죠. 왜? 필터가 작은 필터였거든요. 딥뉴럴 네트워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될 줄 몰랐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연구를 해봤더니 필터 사이즈가 큰 게 전혀 좋지 않다는 거죠. 작은 필터가 좋은 건데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K라고 적어놓는데 K가 N에 근접하거나 뭐 적어도 수십, 수백 정도가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FFT인데 K가 3이에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FFT 자체는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에서는 이제 별 도움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 자체는 훌륭하고 굉장히 범용성이 있지만 이 경우는 안 된다. 다른 곳에 정말 뭐 100개 분야 중에서 한 95개 분야에서는 정말 잘 되는데 마침 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컨볼루션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필터만 쓰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또 훌륭한 페이퍼가 나오죠. 굉장히 훌륭한 페이퍼가 나오죠. 그러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패스트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논문에 대해서는 이제 논문 당연히 수학적인 사실과 명확한 엄밀한 것들이 들어있죠. 해석은 이제 사람들이 해석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 그때 저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일하죠. 근데 그 수학식을 어디까지 비슷하다고 볼 것인가.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은 건 없는 거고 다 다른 건데 여기까지 내가 비슷하다고 볼지 여기까지 비슷하다고 볼지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는 이제 위노그라드 컨볼루션이라고 이 페이퍼에서 위노그라드 메소드를 써가지고 이제 컨볼루션 율레트워크 속도 향상을 엄청나게 이루거든요. 그때 그 위노그라드 이 컨볼루션이 FFT 베이스드 컨볼루션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라는 쪽인 거고 뭐 그렇게 안 비슷하다 이거는 그런 쪽도 있는 거죠. 당연히 수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저는 같은 의미다 라고 보는 거고 어떤 분은 의미가 다르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제가 같은 의미라고 보는 거는 결국은 이 FFT 컨볼루션의 어떤 절차라는 게 입력 신호를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필터도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엘러먼트 와이즈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시그널 한번 보시면 X의 퓨리어 트랜스폼, H의 퓨리어 트랜스폼, 그 다음에 엘레먼트 와이즈 곱하기, 그 다음에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곱하기의 개수를 줄이는 구조인 거죠.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 FFT가 이 작은 필터에서 효용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작은 필터에서 효용이 있는 트랜스폼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위노그라드가 FFT랑 굉장히 유사한 목적의식과 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관점이다. 해석은.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위노그라드 페이퍼인데요. 보시면 G라는 거에 스몰 G에다가 라지 G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해요. D에다가 B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고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유사하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수학적인 사실은 입력 신호, 필터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고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이거는 이제 그러고 작은 필터에 동작할 수 있도록 굉장히 스마트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했다.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차원, 이 부분이 2차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2D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쓰니까요. 3D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 여기서 실험을 한 거죠. 했고 아마 7테라플랍스 정도 나오는 거네요. 맥시멈 스루풋이. 코어는 3000개의 코어가 있네요. 그래서 7테라플랍스입니다. 7테라플랍스. 그랬을 때, 자, 실험 결과를 보시면 7 정도에 제가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고. 하드웨어가 7테라플랍스가 최대인데, 지금 보면 파란색이 이제 7테라플랍스 위에 올라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이제 노란색이나 빨간색처럼 보이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하드웨어가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00% 쓰는 건 사실 정말 힘든 일이죠. 예를 들어서 병사가 10만 명 있는데 10만 명이 동시에 적군과 싸우도록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앞에는 일부는 싸우고 있고 뒤에 있는 부분은 정체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연산 유닛이 다 활용되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최적화라는 거의 목적이 모든 연산 유닛과 모든 메모리가 일하도록 만드는 게 그 하드웨어의 100%를 뽑아내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120%, 130%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연산을 잘 배치해서 될 일이 아니라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산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한 파란색은 120% 하드웨어를 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뭐냐 하면
이 알고리즘을 써서 연산을 줄였는데 그럼 결국은 이 하드웨어로 이 알고리즘이 없었다면 이 정도 수준을 달성을 한 거다. 그러니까 7 테라플랍스의 하드웨어로 지금 그 이상의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 거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연산량을 줄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맞는 표현법인 것 같은 게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연산량만 딱 줄였다고 칠게요. 연산량 10분의 1로 줄였어요. 뭐 엄청난 거죠. 연산량 10분의 1. 근데 하드웨어 사용량도 또 10분의 1로 줄였어. 뭔가 메모리와 이런 것들이 뭐 길이 얽히고 절키고 해가지고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줄이긴 줄였는데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오버헤드와 복잡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였는데 왜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량을 얼마큼 줄였느냐와 하드웨어 유틸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둘 다가 이제 중요하죠. 하드웨어 유틸라이제이션 그대로 연산량을 줄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둘 다 뚝 떨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본다는 측면에서 도대체 이게 이 알고리즘이 없었다면 지금 이 알고리즘 적용한 게 도대체 어느 정도 플랍스를 달성한 것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란색이 7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상황에 약간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거의 모든 상황에 이 알고리즘 없이는 정말 어퍼 바운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을 다 넘은 거죠. 이 알고리즘 없이는 넘을 수 없는 선을 다 넘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FFT나 이런 위너그라드처럼 어떤 이런 수학적으로 이퀴벌런트 하면서 성능을 높여주는 알고리즘을 찾는다면 그게 가장 좋겠죠. 근데 사실 그런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학문적 연구 결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정말 가끔씩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게 나왔을 때 워낙 파급력이 좋기 때문에 금방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구현을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구현을 너무 빨리 쓰고 싶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파급력이 큰 걸수록 빨리 구현돼서 오픈소스라든지 어떤 뭐 엔비디아 라이브러리 이렇게 포함이 돼서 온다든지 뭐 퀄컴 라이브러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잘 파악을 하고서 쓰는 거 중요한데 막상 너무 좋은 알고리즘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위너그라드 저게 나오고는 엔비디아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저 기능이 금방금방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배의 속도 향상이 있는데 리소스를 막 갈아 넣어서 하드웨어 2배로 좋게 만드니 거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소프트웨어 이렇게 고치는 게 사실 훨씬 더 맞는 방법이죠. 둘 다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좋은 알고리즘 골라 쓰는 게 수학적 이퀴벌런트한 그리고 너무나 훌륭해서 라이브러리로 금방 배포가 되는 세상에 쫙 퍼지는 거죠. 좋은 것으로 쫙 퍼지는 거죠. 그걸 쓰는 게 제일 좋고 이제 잘 보고 있다가 가져다 쓰는 게 좋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의 이제 발전을 기대하는 거죠. 뭐에 붙이기 위해서. 뭐 베나드 스케일링에서 뭐 이것이 어느 정도 벽에 부딪혔다라는 얘기는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하드웨어가 파워를 더 먹다 어떻게 됐든 하드웨어가 좋아지는 것도 또한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 일에 모든 것들은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고 최적화라는 거는 프리머추한 최적화든 아니든 간에 결국 하드웨어의 유지 보수 측면을 좀 어렵게 만드는 건 맞죠. FFT나 위노그라드 이런 건 좀 상당히 예외적인 거, 수학적으로 기울는한 건 예외적인 거고 뭐 대부분의 옵티미제이션이
코드 유지 보수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적화를 한다고 하면 그 하드웨어의 특성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 하드웨어의 특성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근데 하드웨어의 특성이라는 게 뭐 벤더마다 혹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의 특성을 쓴 옵티미제이션을 진행한다기보다는 그냥 좋은 하드웨어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아니 뭐 저렇게 게으른 생각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일 수가 있어요.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는 게 1년 단위, 2년 단위 이러니까요. 내가 뭐 만들어서 빨리 배포해서 사람들이 쫙 쓰게 되는 시간이 6개월 컷이다. 그럼 뭐 이게 다르겠지만, 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퍼지는 데까지 뭐 딜레이가 있을 수 있고, 뭐 산업이 그렇게 빨리 안 변하는 분야고 그러면 내가 쥐어짜서 최적화를 하느니, 네, 쥐어짜서 최적화를 해가지고 막 시장에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뭐 경쟁 쪽에서는 새 하드웨어로 그냥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뭐 이런 거를 꼭 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식으로 옆에서 훅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뭐 대강 읽어보면 티머시, 프리켓, 모건, 뭐 대강 번역을 해보면 AMD는 플랍스를 올리고, 그러니까 초당 계산량 계산할 수 있는 양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뭐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꽤 오래전 얘기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이 인터뷰를 할 때 깨우침을 받았으면 엔비디아 주식 샀겠죠. 훌륭한 안목 있는 사람은 젠슨 함을 보고, 워렌 버핏도 누가 회사를 경영하는지가 굉장히 투자에 중요한 요소라고 했으니까요. 젠슨 함이 뭐 보기에 따라서는 딴소리를 해요. 중요한 질문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이다. 경쟁이 왜 이렇게 치열한지다. 정말 치열한 경쟁이고, 이게 뭐 소심한 사람은 이 하드웨어 가속기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고는 무어의 법칙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답변에 AMD 이야기는 없어요. 최고의 칩을 만들었다. 최고의 칩이 뭔지에 대해 저기 애매하지만 정말 최고의 칩. 초당 계산 속도가 이렇게 빠르고, 뭐 메모리가 뭐 굉장히 밴드위스가 높고, 근데 무엇을 연산할 수 있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이 푸다, CUDNN, 뭐 코블라스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고, 이렇게 쫙 갖춰지지 않고 있으면 내 하드웨어인데 이렇게 좋아, 이게 아무 쓸모없는 얘기라는 거죠. 엔진이 있는데 바퀴도 안 달려있고 그걸 달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엔진이 좋은 게 무슨 쓸모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리고 가속기라는 거는 이걸 사람들이 쓰게 하려면 무어의 법칙보다 더 빨리 훨씬 뛰어넘는 거를 딜리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어의 법칙이고, X축이 시간, Y축이 트랜지스터 카운트인 거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야방 공대생 만화 사서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문제를 제가 약간 발췌를 했는데요. 뭐 웹에서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에서는. 사색 문제 얘기인데요. 사색 문제는 이제 저런 지도가 있으면 위에 거는 세 가지 색으로 칠이 가능한데, 오른쪽은 이제 세 가지 색으로 칠이 불가능한 거죠. 네 가지 색으로 칠은 가능해요. 이 질문이, 모든 지도는 국경 다른 나라는 다른 색깔이 할당이 돼야 될 때 네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는가가 질문인 거죠. 그래서 캠프라는 사람이 되게 시대를 앞서간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가 우리도 수학 문제 풀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서 풀죠. 뭐 3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심할 때는 뭐 10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나눠서 풀어봤더니 8,900개로 나눠서 풀어보면 된다. 그러니까 케이스 1, 케이스 2 각각 증명하고 케이스 8,900까지 증명하면 된다라고 한 거죠. 그게 이제 8,900개는 많으니까, 그리고 아마 각각 또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계한테 시키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기계한테 8,900개 지도에 대해서 칠할 수 있는지 각각 확인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지금 있는 저 컴퓨터 가격은 상당히 비쌌겠죠. 사용료. 대략 1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주토피아 패러디겠죠. 그리고 11년이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켤 수 있는 시간, 계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한 3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3개월이 지나면 세상이 원하는 바가 바뀌는 것도 있고 하드웨어가 바뀌는 것도 있고 진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3년을 돌려서 무슨 장인 활만대장경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3년 후에 그게 나왔을 때 이게 필요 없을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그 3년이란 기간 중에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큰 돈을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11년이니까 당연히 실행이 안 됐겠죠. 그래서 하켄이라는 사람이 제 유머가 아니라 작가의 유머인 거지. 그래서 이를 해결할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 아이디어가 좀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점은 그냥 하드웨어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아까 1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디자인을 생각을 해내는 거겠죠. 당연히 있겠죠. 문제가 이제 제한되니까 뭔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5배 빨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엄청나죠. 그럼 하드웨어 개발 기간은 1년 잡고, 오케이, 하드웨어 1년 잡고 2년 돌리면 5배 빨라지니까 3년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1년에서 와우, 11년 3년 줄였네. 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컴퓨터 칩을 만드는 게 쉽진 않을 테고, 그리고 사람도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사람 수도. 새로운 하드웨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3년, 11년은 3년을 줄였어요. 이게 끝인데. 자, 저 라이언처럼 라이언이 보이시나요? 저 라이언처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거의 위력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단순화된 계산인데, 이게 1976년에 하켄하고 아펠에서 1200시간, 대략 2달 정도 맞죠? 2달 정도 해서 돌린 거고, 경우의 수는 9,000에서 1,800개로 해가지고 경우의 수는 5배 정도 줄었어요. 이쪽으로는 경우의 수 5배 넣는 거고, 최근엔 좀 더 줄어서 1,482개라고 하네요.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25년이니까. 그리고 그냥 무어의 법칙을 단순 적용해서 그냥 트랜지스터 수는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연산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1964년 기준으로는 이게 1200시간이 43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하면 67년도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게 증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 이 결국 제품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좀 시간이 오래긴 한데 13년 지나가지고 그냥 끝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더 기다렸으면, 지금까지 왔으면 0.2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 딥블루 사실은 이제 IBM에서 하드웨어도 만들고 해서 게리 카스파로프 체스에서 이기기 위해서 만들었죠. 어떤 뭐 그런 쇼케이스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엔지니어링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 의미가 있죠. 제 말은 상업적으로 세상에 파급 효과로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러면 쇼케이스 말고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스당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드웨어를 만들어 쳤을 때 컴파일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코드로 바꿔서 기계한테 시켜야 되는 그게 있어야 돼. 기계한테 뭐 너 이래 이럴 순 없잖아요. 기계한테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전체 스택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애플리케이션을 파악하고, 아까 같은 경우 사색 문제에 대해서는 수학 문제고 뭐 어려울 거 아니에요. 증명 뭐 문제 자체는 쉽더라도 그 개념이라든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엔지니어한테 설명을 해서 그거를 갖고서 뭐 코드를 짜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락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든 거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었으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뭐 세상에 뭐 몇만 개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땀 한 땀에서 3개월에 하나씩 열심히 해가 3개월에 하나씩 격파를 한다고 했을 때, 한 10개쯤 격파했을 때, 바꿔 말하면 몇만 개 중에서 10개 정도 격파가 됐을 때 좋은 하드웨어가 나와서 원래 제가 격파한 10개는 속도가 비등해지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 확 빨라져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개발자들이 사실 바쁜 사람들이죠. 어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해서 하자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다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어떤 부담을 준다면 사실은 이제 굉장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전혀 쉬운 일이 아니죠. 해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CPU 말고는 데이터 센터에 성공한 예가 없다. GPU 말고는. 그러니까 CPU만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CPU가 성공을 했고, GPU 말고는 성공한 예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95%의 데이터 센터가 CPU라는 게 범용 프로세서의 장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수 목적의 프로세서라고 한다면 범용 프로세서가 무어의 법칙으로 좋아지는 이 속도를 확실하게 압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계속 2배 차이를 벌려가면서 3배 차이를 벌려가면서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GPU가 성공한 이유는 사실 이제 CUDA라는 거 위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CPU와 차이 벌리면서 쭉 갈 수가 있는 거죠.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단순 나이브하게 하드웨어를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가속화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상황을 그냥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상황을 좀 나이브하게 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려면 소프트웨어 스택과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다 커버하고, 그리고 그 사용성을 보장을 하면서 쭉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GPU 말고는 성공 사례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안목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질문은 AMD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이 하드웨어와 하드웨어의 스펙과 하드웨어의 가격 같은 관점에서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젠슨왕의 대답은 이게 엑셀러레이션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지에 대한 대답을 하고, AMD에 대한 언급은 이제 1도 없는 거죠. 뭐 되게 훌륭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제가
GPU만 가능하다는 건 동일하지 않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결국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물리적으로도 도리고 가치도 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개발자가 아니고 그냥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고 봤을 때 충분히 좋은 하드웨어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놀자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다른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무리수를 떠서 최적화한다. 무리수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코드를 너무 비튼다든지, 새로운 하드웨어를 도입한다든지, 약간 무리수를 떠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안전한 무브 중에 하나는 좋은 하드웨어를 기다리는 거다. 그렇죠? 패스트 인버스 스퀘어 루트라고요. 비디오 게임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해본 게임은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반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퀘이크. 그래서 이제 루트 x분의 1 이거를 이제 계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루트 x분의 1을 계산한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2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되게 이제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근사가 되고 여기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그 전에 약간 히스토리가 있었던 수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진행을 하는 걸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유지보수 문제도 없을 것 같고요. 좀 신기해가지고 저 코드를 갖고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굉장히 유사하게 충분히 이제 그래픽스적으로 유사할 정도로 성능이 나오고 있고요. 코드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쭉 보면 X86에서는 인스트럭션이 나와서 2호 정도가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면 나오죠. 하드웨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딩을 써서 그런 것들은 이제 코딩은 수학적인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인버스 스퀘어 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단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 등장이라든지 어떤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거라 그러면 당연히 해결책들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어떤 커뮤니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 쓰이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나오면 보통 새로운 피처가 나오거나 하드웨어로 이거 막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좀 제너럴한 방법으로 지네릭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뉴얼한 어떤 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임시병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요즘에 기술부채라는 말들을 많이 쓰죠. 기술부채라는 게 많이 쓴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라는 것 같아요. 기술부채라는 단어는 특히 이제 AI 같은 거 쓰게 되면 AI를 써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면 뭔가 이렇게 훅 진행이 되는 느낌 분명히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2.0 얘기했듯이 안 됐던 문제들이 훅 풀린다든지 그런 느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도 당연히 테크니컬 뎁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기술부채라는 말. 근데 이제 AI 관련돼서 기술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전에도 당연히 있었던 건데 이제 그 테크니컬 뎁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이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데이터 같은 거로 트레이닝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되네라고 해서 했는데 유지보수하려고 돌아가려고 봤더니 어떻게 트레이닝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모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된 파이프라인과 이걸 안 하고 그러니까 빨리 달린다고 임시병통으로 다 해놨던 거죠. 그럼 돌아가가지고 수정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가 벌써 일단 아웃풋을 내는 데까지는 더 최적화까지 포함한다면 뭐 어느 정도 힘이 들었는데 그거를 유지보수 하려고 돌아갔더니 정말 끔찍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어의 법칙이라든지 굉장히 상위 레벨 알고리즘만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게 가능하면 선택해야 될 방법인 거죠. 손자병법 책 뭐 저는 뭐 당연히 원설리를 변경한다 이렇게 해설 것들 좀 약간 본 적이 있는데 되게 훌륭한 책이고 좋은 새겨들을 만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거는 선 중에 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항상 정면으로 부숴서 해결하는 거 굉장한 능력이죠. 굉장한 능력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좀 문제를 안 싸우고도 내가 이거를 부수어서 뭔가 나의 그 에너지를 와 어떤 회사의 리소스를 막 쏟아붓어서 당연히 해결하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안 싸워야 될 상황이라면 뭐 안 싸울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적화가 같은 게 지금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다. 혹은 뭐 우리 리소스를 최적화에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군다나 기술 부채가 쌓이도록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을 우선 하고 뭔가 알고리즘을 기다린다든지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싸우지 않고서도 굴복시키는 게 그게 제일 나은 거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힘으로 정면 돌파하는 게 항상 최선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최적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꼭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빠르면 좋다.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좀 동기로서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쓰기 위해서는 이 레이턴시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런 건 말이 되죠. 근데 빠르면 좋은 거 아니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이 앱과 이 두 개를 동시에 돌리면 이만한 더 부가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건 괜찮죠. 근데 뭐 빠르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요 없이 전투를 벌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 이제는 그거는 다 끝났고 이거 우리 해야 된다. 뭐 부가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선제병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안 싸우고 이기도록 가능하면 어떻게 싸우지 말고 잘 해봐라 그러고는 그래도 꼭 싸워야 된다면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참 맞는 말인 거죠.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은 말이 안 되죠. 서로 다 알면 어떻게 하는 거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백전백승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화의 난이도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드웨어의 특성은 어떤 건지 알고리즘의 특성은 어떤 건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있어서 위태로워지는 경우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됐다라든지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목표를 잡고서 진행했다라든지, 아니면 이 솔루션을 쓰면 될 일인데 그 솔루션을 안 쓰고 괜히 내가 하려고 하다가 에너지와 시간 낭비하고 오히려 요지보수가 힘든 것만,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